27번입니다, 여러분. 27번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에 관한 거죠. 노인간호에서는 우울증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노인의 우울증 하면은 1번에 보십니다. 정상 노화 현상과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이렇게 좀 다 느릿느릿해지잖아. 모든 게 의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력 같은 경우도 조금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나이가 그냥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우울증 때문에 병적으로 이런 건지 노화 현상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에 또렷하게 구분된다 라고 해서 틀렸어.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심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해.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는 생생 프로젝터 교실 같은데 활력 있게 막 다니는 어르신이야. 그리고 한 어르신은 내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녀. 그래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누가 우울증 생기기 쉬워?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우울증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건강 상태와 우울증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기면 낫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이거는 정신력으로 극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X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5번인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 그랬죠. 어떤 점이 유사할까? 아까 기억력이 자꾸 좀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하면서 치매 비스무리하거든. 약간 인지 기능에 있어서 약간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더 잘생겨요? 어쨌든 집에만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겨. 그럼 예전에 어르신 세대는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더 집에 많이 있어? 여자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우울증이 더 심한 거야.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더 많고. 그죠?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는 쪽하고 배우자가 없는 쪽, 누가 우울증이 더 심하다? 배우자가 없는 쪽.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치매하고 비슷하다는 거. 답은 여기서 5번입니다. 자,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인의 우울증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신력으로 극복 안 된다는 거. 극복하는 것이 좋다면 틀렸어. 약물 치료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요실금이 있는 노인 환자라고 그랬죠. 그럼 요실금 하면 여러분 무조건 어떤 게 먼저였지?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그것도 올라야죠. 그죠? 그래서 요실금 나오면 무조건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그것도 올라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 케겔 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준다. 그 다음에 케겔 운동. 자, 케겔 운동은 케겔 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으로 뭘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래서 뭐 골반 적은 강화 운동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조여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실금 환자에게서 만약에 중요한 거는 청골 부위가 빨갛게 되었다. 요실금 환자에게서. 그럼 이때는 규칙적으로 데워주는 게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소변줄을 끼웠죠. 이때 소변줄은 한 번 하고 빼는 소변줄이 아니라 계속 꽂아두는 유치도뇨를 삽입하는 거였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요실금 환자의 간호라면은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주는 건데 청골 부위가 빨갛게 되었다. 뭐 이런 욕창에 관련된 내용이 문구가 나오면은 소변줄을 끼워야 돼. 더 삽시간에 금방 퍼져버리니까. 되셨죠?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게 요 실금을 자꾸 싸니까 찌끔찌끔 싸니까 수분을 적게 줘야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노인은 안 그래도 갈증을 좀 적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데 거기다가 뭘 자꾸 먹어요. 자꾸 싸기만 싸구려 하면서 적게 주면 더 심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루 1000cc 미만으로 수분을 준다. 땡 X. 수분은요 똑같이 줘. 단 언제? 밤에 좀 자기 전에 좀 줄이자고. 자기 전에만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잠자기 30분 전부터 수분을 섭취한다. 아니죠. 나머지는 틀린 거고 4번이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29번에 골절 환자 간호입니다. 자, 골절 환자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뭔데? 부목을 하고 이동을 한다는 거. 그거 아니냐는 문제예요. 그럼 부목을 대어주는 이유는 뭔데요? 왜 부목을 대어줘? 부목 안 되고 움직이면 부러진 뼈 조각이 뾰족뾰족한 조각이 다른 데를 쿡 찔러서 막 피나고 근육, 신경, 피부 다 찢어질까봐. 그런 골절을 뭐라고 합니까? 복합골절이라고 하죠. 복합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절 환자에게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골절을 입었는데 여러분 1번 볼까? 1번에 보시면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킨다. 물론 수동적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부러진 조각, 골절 입은 조기를 쉬어야지 고정해야 되는데 부목하는데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리고 3번에 골절 부위의 혈압 측정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리고 골절을 입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면서 부종이 생기죠. 저도 손가락 그때 한번 새끼손가락 부러졌더니 진짜 눈에서 번개가 튄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번쩍하는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럼 엄청나게 아프고 붓죠. 그럼 그때 4번에 보시면 온찜질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 부종을 감소, 동통을 감소하기 위해서 뭐를 적용한다? 냉찜질을 하는 거죠. 냉적용을 하는 겁니다. 골절에는 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부목을 준비한다 하는 게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너무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코피 환자 간호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에 보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그죠? 숙이고 자세는 앉아라 이 말이죠. 좌위를 취하게 한다.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닌 거 구별하세요. 2번에 보시면 입으로 넘어온 혈액은 삼키는 게 아니라 뱉는다. 다 뱉어. 객혈도 뱉는다. 그죠? 객혈도 뱉어. 토혈도 뱉어. 삼키는 건 뭐만이었지? 발치때. 치아 빼고 나서만 삼킨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코로 들여 마셔버리면 코피가 넘어가겠죠. X. 그 다음에 4번에 온찜질 X라니까 출혈이 있을 때는 냉. 차가운 찜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코를 자극을 주면 안 되겠지. 세게 푼다든지 코안을 판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답은 여기서 1번이고 그럼 이렇게 코피가 주로 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주로 납니까?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는 코피하면 돌리는 게 외상이죠. 다쳤을 때 나지 않겠습니까? 어디 부딪혔다든지 다쳤을 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기압 변동. 기압이 저기압, 고기압, 기압 차이가 팍 날 때 그럴 때도 코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혈압이 있을 때도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일 경우도. 또 하나가 여러분 모성간호에서 뭐가 있었지? 모성간호에서 태아가 죽은 채로 4주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데 하혈을 안 하니까 구별을 못했어. 그런데 간혹 뭐가 난다고 했다? 코피가 난다고 했어요. 계류유산, 계류유산. 죽은 채로 태아가 있는 거. 이런 경우에 코피가 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 연상해서 같이 또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무의식 환자를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는 문제인 거죠. 이 자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했잖아. 그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을 발견했는데 지금 나이가 어느 나이야? 성인이거든. 그럼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응을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이때 문제가 영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영아라고 했으면 반응 어떻게 볼래요? 발바닥, 그죠? 발바닥을 자극을 줬잖아. 발바닥을 자극을 줘서 의식을 확인했었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확인해.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119 신고하겠죠? 119 신고하겠죠? 지금 문제는 성인이니까 성인에 맞출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흉부, 압박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세 동기 하겠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영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아라면 이 순서에서 영아도 반응 확인해. 발바닥 자극 줘서 반응 확인해. 그 다음에 119 신고해 주세요 하고 한 사람 지목하겠죠. 그 다음 뭐야? 흉부 압박.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애기들은 안 더러워. 그래서 인공호흡 해줄 거야. 어떻게? 기도 열어줄게요. 우선은 기도를 열어야 인공호흡을 한댔잖아요. 기도 개방, 그 다음에 뭐요? 인공호흡을 하겠습니다. 그죠? 인공호흡.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세 동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때 일반인이 한 명이 지나가던 두 명이 지나가던 또 의료인이 한 명이 지나가던 두 명이 지나가던 흉부 압박은 몇 번이었다? 30번이었어.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몇 번이었어요? 12번이었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의료를 하는 자가 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두 명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두 명이 지나가면 흉부압박 15번, 인공호흡 2번 되셨죠? 구별하실 거.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하는 게 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32번, 33번은 치과 문제네요. 그래서 치과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하는 거에서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고 며칠 뒤에 만약에 내가 한 거에서 모르는 게 나왔어도 전혀 뭐의 문제가 안 된다? 합격의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 아셨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잘 찍어. 그래서 그 전날 찍신이 와주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무셔. 그리고는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 못 맞춰서 두 문제를 내가 다 날리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 생각하는 대뽀를 가져야 돼. 시험장에서. 아셨죠? 그날 내가 뭐 긴장하고 떤다 해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대뽀 있게 푸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두 문제가 다 모르진 않을 거예요. 뭐 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한 문제라도 맞추면 되고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으면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2번에 보시면 치아의 맨 바깥층이죠. 이런 것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붙으면 되니까. 무슨 평가니까? 절대평가니까. 그죠? 치아의 맨 바깥층 단단한 부분 뭐예요? 범낭질. 눈 감고도 써야 되는 문제죠. 범낭질.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범낭질에 불소가 들러붙죠. 그래서 불소 양치를 했을 때 불소가 침착되는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도 범낭질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범낭질 안이 뭐죠? 상아질. 그죠? 상아질은 가장 넓은 범위. 그죠? 그 다음에 상아질 안에 치아를 앞 잇몸 뼈에 딱 붙이는 역할, 세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백악질. 그리고 가장 안쪽에 뭐가 있다?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 그죠? 여러분 아셔? 범낭질 두 번째 안에는 상아질. 상아질은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세멘트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악질 있었어. 그리고 가장 안쪽에 뭐가 있다? 치수가 있다. 치수 기억하셔야 되죠? 치수 하면은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부위다 하는 것까지. 요까지는 간단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치아에서 바깥으로 드러난 건 뭐였지? 이렇게 드러난 거는 치관. 그리고 안에 박혀있는 잇몸 안에 박혀있는 이 부분은 치근. 그리고 치관과 치근의 경계 부위는 뭐라고 한다? 치경.
그죠? 그거까지 아십니다. 33번에 보시면 자 6세 전후로 맹출된대요. 맹출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걸 맹출이라 그래요. 6세 전후에 나와요. 그리고 맹출 시기가 빨라서 유친줄 엄마들도 착각하기가 쉬워. 그게 뭐죠? 어떤 치아지? 6세 때 나오는 영구치 하악에서 나오는 제 첫 번째 큰 어금니 하악 제1대구치라고 했죠. 이게 6, 7세 때 처음으로 나오는 가장 빨리 나오는 영구치가 되겠죠.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보시면 충치 예방이 중요한 영구치가 뭐냐 이래 말하면 대구치가 되겠죠. 아이고 글씨가 바보같이 또 오타 났네요. 죄송해요. 예방 충치 예방. 그래서 1번입니다. 제1대구치가 되겠습니다. 대구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찢는 역할을 하는 치아가 뭐죠? 보기 중에서 견치. 음식물을 찢는 역할 견치. 몇 개 있지? 송곳니 위에 2개 밑에 2개 송곳니 4개 있어. 견치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절단하는 치아를 뭐라 그래? 절치. 윗니에 몇 개 있어? 4개 있지. 밑에 몇 개 있어? 4개 있죠. 토탈 몇 개다? 8개. 절치는 8개죠. 음식물을 절단, 견치는 찢는 거. 그 다음에 부시는 역할은 구치, 어금니.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영구치를 합하면 모두 몇 개죠? 32개. 32개.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는 제3대구치. 철들만 하면 난다. 지치. 사랑니라고 부르죠. 그거까지 생각합시다. 자 이번에는 한방 문제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얘도 마찬가지야.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치과도 2개 다 틀리고 한방도 2개 다 날려보면 벌써 4개인데 괜찮아. 왜? 기초간호학 몇 문제요? 35개야. 35문제니까 여러분 절대 과락 안 걸려. 우리 공부하신 분들 절대 과락 안 걸리니까 걱정 마. 아셨죠? 그래서 차분하게 대포 있게 푸십시오. 그럼 34번에 보시면 이거는 침을 맞는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림 이건 너무 기본이죠. 침의 부작용이잖아. 원하지 않는 작용. 뭐예요? 이거는 훈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었던 거는 훈침입니다. 훈침입니다. 그래서 훈침하면은 침을 맞는 환자가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울렁거린다 이런 말 나올 거야. 훈침이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침 빼고 그리고 따뜻한 물 마시고 그죠? 따뜻한 물 마시고 또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쑥뜸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갔지. 다 까먹더라도 따뜻한 물 마시게 한다. 그까지는 훈침의 처리 관리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만침은 뭐지? 만침은 침이 구부러진 거. 만침. 그 다음에 침이 부러진 건 뭐라고 하죠? 3번에 있는 절침. 이거는 핀셋으로 쏙쏙쏙쏙 꺼내야 돼. 그 다음에 침이 꽂혀 있는 거는 침체가 안 빠지고 있는 거는 5번에 있는 채침이라고 하겠죠. 채침은 어떻게 하면 돼? 편안하게 환자가 좀 릴렉스 시키면 금방 또 빠질 거야. 채침 있죠. 그리고 침 맞고 나서 멍드는 건 그건 뭐라 그래? 혈종이라고 하죠. 혈종. 이렇게 침의 부작용 종류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훈침입니다. 되셨습니까? 35번 껌이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대. 이건 뭐다? 부황이라고 하죠. 부황하면 무조건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그거 나와야 돼. 그러면 직접적인 화력을 이용한 거는 어떤 건데요? 뜸. 직접적으로 타는 재를 얹은 거는 뜸. 구법인 거죠. 그럼 이때 부황요법 하면 여러분 이거는 금기가 어떤 거지? 부황하면은 금기, 침과 부황의 금기 반드시 알아야 됐죠. 출혈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죠? 출혈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는 정맥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하면 안 됐어. 출혈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황은 매일 하면 피곤해서 안 돼. 그래서 한 2, 3일 정도의 휴식기 가지고 그리고 자연식을 병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육류와 산성식품의 섭취를 금하라 라고 했던 거 그게 부황과 관련된 겁니다. 직접적인 화력을 이용한 거는 뜸, 구법
간접적인 화력은 부항입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추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음양의 조화. 음양 나오면 추나 하세요. 아셨죠? 안마, 지압 이런 거 하니까 추나는 음양의 조화. 그리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여러분 안마 받으면 그렇잖아. 그 추나. 그 다음에 수치료 이거는 뭘까요? 3번의 수치료법 물수자야. 물수자 수용요법이거든. 이거는 자극과 진정, 해독, 정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는 수치료법. 어떤 환자는 금기지? 중증 심장질환자는 금기인 거고 수치료. 그죠? 그 다음에 5번의 국법은 뜸인 거고요. 그럼 국법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라 그랬어? 이거를 국법은 뜸을 뜨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병에 잘 안 걸리게 돼. 면역작용이라는 거 뜸밖에 없더라 여러분. 뜸. 뜸하면 면역작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36번에 보건간호학 개요입니다. 자, 보건간호학은 15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푸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자, 우리가 중앙보건행정조직 하면 중앙보건기구 하면 어디였지? 중앙보건기구 하면은 보건복지부. 지방보건기구 하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특히 지방보건기구는 이원화된 조직이다 하면서 누구누구 상사가 있다 그랬어. 보건복지부, 하나는 행정안전부 있댔죠.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보건행정조직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는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전체, 그죠? 그래서 3번에 보건에 관한 전체적인 기술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게 3번이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면 이때 2번에 보시면 행정, 예산, 인력 이런 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2번은 어떤 거야? 행정안전부. 그죠? 행정안전부. 2번은 행정안전부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예산, 인력에 관한 거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 전반적인 기술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그거 두 가지 너무 많이 마르고 닳도록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에 보시면 인력, 시설, 장비, 지식 이런 거 전부 다요. 뭐라고 하냐면 의료자원입니다.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 뭐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자원이 될 수 있어. 특히 자원은요. 인적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또 자원이라고 하면 물적 자원도 있습니다.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지적 자원도 있습니다. 지적 자원. 세 가지. 그럼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누가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원이 되는 거야. 뛰어난 인재라면은 그 인재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왜? 인적 자원을 믿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믿고 스카우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이런 거는 인적 자원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게 짱짱해. 그런 거는 무슨 자원이다? 물적 자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력은 인적 자원이라면 물적 자원이라고 하면 시설 그리고 장비 이런 것 등이 물적 자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시설, 장비, 예산 전부 다 물적 자원이야. 그 다음에 지적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또는 뭐 기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적 자원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구별도 조금은 하셔주십시오.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요점 정리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모두를 보건의료자원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37번 내용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보건의료시설은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에서 그냥 키워드 잡아야 돼? 다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어디서 잡았어야 돼? 농어촌 특별법 나왔잖아요. 그죠? 농어촌 특별법
보건진료소 여기서 잡아야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잡을 수 있잖아. 보건의료치약지역 뭐예요? 보건진료소 또 올라야죠.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진료소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인력을 뭐라고 합니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직종이죠. 봐주시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평가 유형인데, 자, 평가 기준이 80점 이상이거든. 근데 80점 이상 학생한테 수료증을 모두 다 준대. 그러면 80점, 목표 80점. 그거에 도달했으면 줘. 도달 못했으면 안 줘. 그건 무슨 평가야? 절대평가가 되겠죠. 여기서 5번입니다. 절대평가가 됩니다. 절대평가는 목표를 정해놨어. 그래서 목표 지향평가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어? 패스. 도달 못했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이 절대평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구별하실 거는 상대평가라는 게 있었죠. 상대평가 이거는 기준 정해놨다 그랬어. 이 기준보다 잘했네. 이 기준보다 못했네. 그거 따진댔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기준지향평가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두 가지 구별하실 거. 그 다음에 언제를 했냐 하는 거에 따라도 나눌 수 있었죠.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물었던 거는 보건교육 전에 결함이 뭔가 왜 자꾸 실패하나 이런 거 알아보는 건 뭐라 그래? 진단평가라고 했었어요. 교육 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보건교육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수업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또 내가 가르친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닌가, 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되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교육 시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했습니다. 형성평가. 그리고 모든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하는 평가는 총괄평가라고 했었죠. 그죠? 요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40번에 보시면 보건교육의 단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럼 보건교육의 단계는 여러분 제일 첫 단계는 주의 집중, 흥미 유발, 라포 형성, 무슨 단계? 도입 단계죠. 도입 단계는 무조건 주의 집중, 또 흥미 유발, 배워야 되겠다, 동기 유발, 이런 게 도입 단계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도입 단계예요. 도입. 그러면 계속 도입만 하면 안 되겠죠.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뭐라고 한다? 전개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4번의 전개 단계는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전개하고 나서 땡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 마지막 몇 분 전에 오늘 뭐를 했냐면 하고 요약 점검해주고 질문 받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 단계를 뭐라 그래? 2번에 있는 종결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보건교육은 도입, 전개, 종결 단계가 있는데 각 그 단계별 특징 알고 이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어떤 단계냐 하는 거 당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41번도 요점 정리 우리 다 했습니다. 보건교육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겁니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할 거야. 무조건 쉬운 것에서. 그럼 1번에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어떤 게 더 쉬워? 구체적인 게 쉬워. 추상적인 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정답입니다. 보건교육은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다. 눈치로라도 맞는다 같지 않나? 우리 늘 풀어왔으니까 2번 정답이고 3번은 뭐라고 하셔야 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아. 여러 군데가 다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옮겨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현장으로 옮기면 견학. 그리고 유사한 장소 상황을 만들어서 하면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을 해서 다른 입장을 처지나 이해하는 거는 역할극,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세요 여러분. 5번 많이 틀립니다.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 아니라니까. 교육자는 가르치는 자, 교육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피교육자라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돼? 피교육자 요구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5번 하신 분은 실수가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 그 다음에 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42번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너무 많이 물었어. 평가 방법이야. 인슐린 주사 방법을 가르친대. 그럼 질문해 볼까? 이때 주사 방법을 가르치는 보건교육의 방법은 뭘로 했을까? 보건교육의 방법은 시범. 이때 교육의 매체는 뭘 썼을까? 교육의 매체는 모형. 교육의 매체는 모형. 그러면 하고 나서 평가는 나와서 해보세요 하고 봐야 되겠죠. 관찰법. 교통정리 되시겠습니까? 관찰법이 됩니다. 43번에 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물었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에서 옳은 것은 5번 해보세요. 5번에 보면 그래도 앞에 거 몰랐어도 뒤에서 딱 답이 나왔잖아. 우리 아는 거. 보험을 들어주는 자 누구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다가 가입자는 누구였어요? 가입자는 전국민. 그죠?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누구라고요? 가입자는 전 국민이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죠? 그때도 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도 누구죠? 국민. 똑같아. 되셨죠?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1번 틀렸잖아. 보험료는 차등 부과는 맞아. 그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차등 결정입니다. 차등 결정. 그럼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 결정이죠. 위험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맞죠? 그 다음에 그러나 혜택은 어때요? 혜택은 균등하게 보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요. 보험 혜택은 균등하게. 균등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임의 가입이 아니라 무슨 가입이라고 계속했습니까?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라고 했었죠. 강제 가입이다. 그리고 사회 연대성 이런 말 들어갔었고 계속 많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위험을 분산한다. 그죠? 경제연대성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경제연대성이 아니라 사회연대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료받으면 우리가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죠. 제3자가 주죠. 제3자 지불제도. 되셨습니까? 같이 보시고 답은 5번. 자 4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입니다. 서비스 대상. 이런 문제 유사한 것도 우리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점 정리도 같이 정리했었죠. 요거 여러분 했어. 같이 한번 보자 그래도요.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은 누구였죠? 노인이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 안 된다면 어떤 질환? 노인성 질환자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노인성 질환. 그럼 노인성 질환 하면 뭐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1번에 보면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맞으면 되거든요. 나이 20세 안 돼. 그러면 질병 보자. 조현병. 이거는 노인성 질환 아니잖아요. 안 돼. 2번 시각장애 아니야. 30세도 틀렸어. 3번에 40세 땡. 당뇨병 노인성 질환 아니에요. X.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50세 땡. 나이는 안 돼. 그런데 질병 볼게요. 파킨슨병.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되는 거야. 근데 5번에 볼게요. 60세 안 돼.
그 다음에 결핵 안 돼. 다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세 뇌경색 돼요 안 돼요? 돼요. 40세 뇌경색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진료비 지불 제도라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자, 진료비 지불 제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사후 결정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사전 결정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후 결정 방식 이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후 결정 방식은 내가 다 서비스 받고 나서 돈을 내는 거야. 신용카드 같았어. 신용카드 내가 모르겠다 쓸 때 쓰고 싶으니까 막 쓰고 나서 나중에 결제하는 거죠. 그러면 의료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은 신났지. 뭐 이것저것 잘해주겠죠. 행위별 수가제가 사후 결정 방식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행위를 해줄 때마다 신나게 의료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줄 거야. 우리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후 결정 방식은요. 장점이 신용카드 같은 거라서 뭔가 다 받는 건 너무 잘 받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 의료질 올라가잖아. 그런데 단점은 뭘 것 같아요? 단점은 의료비가 올라가는 게 단점이죠. 그러면 의료비를 낮추려면 사후 결정 방식인 신용카드 형태로 하지 말고 체크카드 형태로 해야 돼. 그 체크카드 형태를 뭐라고 한다? 사전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 결정은 금액을 딱 정해놓은 거죠.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좀 절약하고 아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사전 결정 방식은 장점이 뭘까? 의료비가 떨어지는 게 장점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는 2번입니다. 자, 46번에 보시면 자, 며칠 동안 일을 계속 했더니 너무 피곤해. 근데 주말에 쉬고 났더니 괜찮아. 그럼 뭐라 그래? 산업피로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쉬고 나면 괜찮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산업피로예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2번에 봅시다. 작업 시간은 산업피로와 관련이 엄청 높겠죠.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 관련이 있죠. 그리고 산업피로는 피곤하면 재해, 산업재해도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3번에 반비례가 아니라 산업피로가 높으면 재해 발생도 높고 같이 가는 거지. 비례관계가 되겠죠. 4번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지쳤어. 그럼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산업피로는 쉬면 괜찮아져요. 쉬면. 그러면 쉬면 예전으로 건강이라기보다 컨디션이 좋았을 때로 돌아올 수가 있지. 돌아온다 가역적. 못 돌아간다 비가역적. 산업피로는 돌아갈 수 있죠. 쉬었다 가면은. 그래서 5번 틀렸어. 가역적인 생체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되셨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자, 47번 여러분 단답형처럼 하나 그냥 알아두세요. 47번에 도시하수 처리 방법이라 그랬어요. 도시하수 처리 방법.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처음에 먼저 하수 오염된 물 버릴 때 그냥 막 버리지 말고 버렸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한다? 건더기 먼저 건져내는 거지. 체에 받쳐서 스크린 그리고 침사 그리고 깔아앉혀 침전 그리고 안에다가 산소를 막 발생시켜서 유인해가지고 한 번에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끄집어내겠댔죠. 활성온이법이라고 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스크린, 침사, 침전, 활성온이법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인공정수과정 알아둬야 되겠죠. 인공정수과정 우리 물 깨끗하게 해서 먹는 정수과정. 그럼 정수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정은 처음에 침사, 그죠? 침사. 그 다음에 처음에는 침사. 그 다음에 뭐죠? 깔아앉혀야지 침전. 그리고 위에 물 살포시 떴어. 그죠? 그러면 그 물 그냥 먹는다? 아니, 한번 걸러내. 여과.
여과. 그러면 여과하고 나서 그 물 마셔도 됩니까? 아니야. 균이 있을 수 있어. 뭘로 할까? 염소 소독을 하겠죠. 염소 소독. 그리고는 급수를 할 겁니다. 이때 염소 소독을 했을 때 그 염소가 남아 있게 되겠죠. 물속에. 그걸 뭐라 그래? 잔류 염소라고 했어요. 잔류 염소는 물속에 존재하고 있어. 얼마? 0.1.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은 없었어. 색깔은 무색이야. 그런데 색도라고 했거든요. 색도. 색도라고 했을 때 몇 도였더라? 색도. 저도 이거 외울 때 헷갈려서 그냥 오색 볼 연필 뭐 이런 식, 오색 볼펜 이런 식으로 했어. 5가지. 그래서 색도는 5도 이하. 그 다음에 물이 투명해야지 뿌옇고 탁하면 안 돼. 그 탁한 거는 탁도라고 합니다. 탁도는 몇 도 이하라야 된다? 2도. 탁도는 2도 이하입니다. 2도 이하. 되셨습니까? 그래서 무색 투명해야 되고 염소맛 이외에 냄새는 없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때 pH 산도 얼마예요? 586 5.8에서 8.6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이때 세균수 너무 헷갈립니다 여러분. 세균수 얼마였지? 세균수는 물 1cc당 몇 마리? 100마리 이하. 100마리 이하. 그 다음에 대장균하고 많이 헷갈릴 거예요. 대장균은 얼마예요? 물 100cc를 떴을 때 100cc당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거까지 여러분 정리하실 것. 그 다음에 48번에 보시면 자 태양의 앞에 말 뭔지 몰라도 돼. 앞에 끝에 보시면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준댔죠. 자외선의 유해광선을 막아주는 거야. 뭐죠? 오존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파괴되면 피부암을 유발한다. 오존층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을 초래한다 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9번입니다. 49번에 보시면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죠. 그러면 대기오염 현상은 하면은 이 중에서 대기오염 현상 찾아봐. 여러분 1, 2, 3, 4, 5에서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대기오염에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대기오염의 영향 맞잖아.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1번에 지구가 더워져. 그걸 뭐라고 하죠? 온실효과, 온난화라고 하죠. 이거 뭐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었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황사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열섬현상. 이거는 뭔데요? 열섬현상은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은 선선한 거. 대기오염 때문 맞아. 그 다음에 4번에 기온 역전. 이것도 대기오염 때문입니다. 어떤 거예요? 기온이 위에 아래가 헷가닥 뒤집어져서 위에가 더 따뜻한 거. 기온 역전. 그리고 산성비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산성비의 원인이 뭔데? 아황산 가스가 대기오염의 지표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산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렸을 때 건물이 부식하고, 그죠? 건물이 부식하고 농작물이 안 자라. 산성화되면. 그래서 이런 말은 산성비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세 번째 줄에 철제, 구조물, 부식 나왔죠. 그럼 뭐다? 산성비 하고 떠올리실 것. 보시고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식중독 종류입니다. 식중독 종류입니다. 자, 식중독에는 여러분 크게 보세요. 식중독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먼저 세균 감염형 식중독이 있었어. 감염형 식중독.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 생선의 어패류,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 그죠?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이었어. 그 다음에 독소를 뿜어내는 것도 있었죠. 그거는 독소형 식중독이라 그랬어. 이거는 세 가지인데 이거를 좀 알아두자 그랬죠. 통조림, 소세지, 치사율이 높은 거,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고 백도씨 안 죽고 잠복기가 짧은 거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웰치균이라는 거 있었죠. 독소형이야. 그리고 세균 때문만 생기는 거 아니야. 식중독은 자연독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섯 하면은 무스카린, 그죠? 솔라닌 하면은 감자, 그 다음에 아미그달린 하면은 청매, 그죠? 청매.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은 뭐 옥수수나 또는 견과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맞나요? 옥수수나 견과류, 아플라톡신. 그 다음에 조개 하면은 미틸로톡신, 조개 하면 미틸로톡신. 그 다음에 맥가 하면 에르고톡신이라는 거 있었죠. 그런 것 등에 조금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세요. 크게. 그럼 이 지금 지문에서는 50번 지문에서는 어패류란 말 나왔잖아. 어패류. 그럼 뭐야? 장염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입니다. 공중보건학 51번부터는 공중보건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51번에 보시면, 자, 봐봐요. 예방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범유행성, 잘 나왔네요, 여러분. 범유행성, 이거 안에 가로에 보니까 팬데믹이라고 돼 있죠. 팬데믹, 코로나 할 때 팬데믹 많이 했잖아. 뭐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막 발생하는 거는 범유행적. 그러면 범자 빼버리고요. 유행성 하면 어떤 거였지?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유행성, 범유행성 하면은 그냥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범유행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방접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중에서 뭐야? 예방접종 자체가 무슨 면역인데 인공 능동 면역이잖아.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숙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1번이라고 하면 안 돼. 1번은 숙주의 감수성을 강화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잘 걸리게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숙주 감수성이 강화가 아니라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사하게 이런 거 어떤 거 있었냐면 감염병 발생 전에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된다? 예방사업에 힘써야 된다 하면서 환경위생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하는 게 전에 해야 될 거야. 근데 이미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발생 시 또는 발생 후,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했으면 접촉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자 그런 사람을 빨리 색출하고 그리고 또 따로 떼놓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4번에 보시면 보균자를 격리하고 이런 거는요. 발생했을 때, 이미 생겼을 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국가암검진사업이죠. 아까 했죠, 여러분. 고위험군 하면은 누구였지? 간암. 그리고 또 한 사람? 폐암. 간암, 폐암. 폐암은 30감년 이상의 54에서 74세 고위험군. 흉부 CT 찍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53번에 보시면 인구 구조 유형이죠. 자, 옆에 생산 연령 인구라고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 몇 살? 15에서 64세. 15에서 64세. 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대.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된다는 소리네. 시골이네. 그럼 농촌형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형. 그죠? 여러분 같은 이름으로도 알아야 돼. 호로형. 또는 다른 말로 표주박형. 그리고 빠져나갔지. 그래서 유출형. 주로 어디가 그래? 시골이 그렇죠. 농촌형. 또는 기타가 약간 가운데가 오목하잖아. 기타형이라고도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체 연령 인구의 절반이 넘어 일하는 인구가, 그 유형은 뭐라고 합니까? 3번에 있는 별형이라고 하겠죠. 그럼 별형은 다른 말로 도시에 가야 스타가 된다 라고 했죠. 도시형.
그죠? 도시형이고 인구가 들어오지 유입형 모이잖아 그쪽으로.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답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면 자 전체에서 일하는 인구 안 보고요. 어린애 노인 봤어.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딱 2배가 될 때 제일 좋아. 2배가 될 때. 그때 해당하는 게 무슨 유형이에요? 무슨 유형? 5번에 있는 종형이죠. 딱 2배. 유년 인구가 노인 인구의 딱 2배다. 종형이죠. 이게 인구 정지형이라 그랬어.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어. 그럼 이번에는 인구가 2배 이상이다. 어린애 인구가 노인 인구의 2배 이상이다 하면은 뭐예요? 피라미드가 됐죠. 피라미드.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이었죠. 증가, 후진국. 종형은 선진국이라면 얘는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배가 안 된다. 유년 인구가 노인 인구의 2배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래 말하면 그건 무슨 유형이었어요? 그거는 항아리형이 됐습니다. 항아리형. 인구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해당이 되죠. 되셨습니까? 그거랑 다 같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은 여러분 자 문제에서는 동력이 답인데 동력만 알면 안 돼. 그죠? 감염력, 병원력 다 알아야죠. 감수성, 의미 다 알아야 돼. 그럼 이때 그 감염력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중요한 거 감염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병원체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자리 잡고 새끼치는 능력, 증식하는 능력.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감염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증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 증상을 출현시키는 거, 그건 뭐라고 하죠? 병원력. 병원력은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 그거는 병원력.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각한 문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심각한 증상 하면 뭐가 되죠? 동력. 세 가지 구별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감수성이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질병에 잘 걸린다 그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반대로 막아내는 능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수성은 질문에 잘 대답하세요. 감수성은 낮추고 면역력은 업시켜야 되겠죠. 그죠? 건강하려면 감수성은 낮추고 면역력은 업시키자. 되셨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